자, 교재에 보면은 309페이지죠. 309페이지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취득 시기. 양도소득세, 양도취득 시기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대금창산일입니다. 대금창산일이다. 대금창산일은 사실상 잔금을 주고받고 한 날이죠. 대금창산일이고 1번에 나와 있는 대금창산일이고, 그리고 뒤로 넘겨서 2번에 보게 되면 대금창산일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입니다. 대금창산일이고 등기 접수일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대금창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한 경우, 등기를 먼저 한 경우도 역시 대금창산일이죠. 대금창산일. 그래서 양도소득세 그러면 대금창산일, 대금창산일이 불분명하게 되면 등기 접수일입니다. 등기 원인일이 아니라 등기 접수일. 그리고 3번에 보면은 특수한 거래 나와 있죠. 1번에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을 한 경우 장기 할부는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입니다. 셋 중 빠른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수용이 된 경우, 부동산이 수용됐다 그러면 수용도 역시 대금창산일이죠. 부동산이 수용되고 대금창산일은 보상금을 받은 날이 되겠죠. 그래서 대금창산일, 그리고 수용 개시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그래서 세 가지가 다 있으면 셋 중에서 빠른 날로 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대금창산일이고 수용 개시일이나 또는 등기 접수일이 있으면 그와 같이 빠른 날이다. 그리고 3번으로 가면은 상속 증여죠.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항상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다. 상속 개시일. 그리고 2번에 증여를 받았다 그러죠. 증여를 받았으면은 증여를 받은 날이다 이 말이에요. 실제 증여를 받은 날이죠. 그리고 네 번째 자가건설 건축물 그랬죠. 자기가 건물을 건축한 경우는 1번 허가를 받은 경우 그랬죠. 건물이 완성되면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다.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을 하거나 또는 임시사용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허가를 받았을 때, 그리고 허가받지 않는 경우는 허가 안 받으니까 사용 승인 그런 건 없죠. 무조건 사실상 사용일로 해야 된다. 이해를 하셔야 돼.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그리고 5번에 보면은 완성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 그랬죠. 그래서 아까 1번하고 같이 붙어 1번은 대금창산일이다 겠죠. 대금을 창산한 날이다 그랬는데 거기는 뭐냐면 대금을 창산한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이 안 됐다. 그럴 때는 완성된 날로 해야 된다. 또는 확정된 날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금을 창산했는데 건물이 완성이 안 됐다. 그럼 대금 창산일로 하지 말고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완성된 날을 취득 시기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5번은 1번의 예외예요. 1번의 예외. 대금 창산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5번.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환지 처분으로 취득했다겠죠. 환지는 그림을 그리라겠죠. 환지 원래 토지를 취득한 날이고 종전 토지 대신에 새로운 토지를 받았다 그러면 환지 처분. 그래가지고 환지 받아서 팔았다. 양도일이고, 그러니까 원래 토지 대신에 새로운 토지를 받아가지고 새로 받은 토지를 팔았죠. 여기서 양도를 했지만 새로 받은 걸 팔았지만 취득 시기는 이 토지는 이 종전 토지 대신에 받은 거니까 대체된 것에 불과하고 이와 같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새로 받은 환지 받은 토지를 팔았지만 이걸 판 것으로 오면 안 돼. 요놈은 요 대신에 받은 거니까 환지 전 토지 취득일. 그래서 옛날 토지 취득일이 취득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증환지, 감환지 있죠.
증환지, 감환지 부분은 환지 받을 때 증가했거나 감소된 부분은 현재 날짜로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증가 감소된 부분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죠. 그래서 6번에 환지는 교재 볼 필요 없고 저와 같이 그림을 딱 한번 그려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7번에 나와 있는 점유 시효취득 나와 있죠. 민법 시간에 배운. 그리고 거기도 마찬가지 점유 시효취득도 교재 볼 필요 없고 시효취득을 했다 그러면은 점유 시작에서 점유 개시일 나오죠. 그래가지고 20년간을 점유험 소유자로 인정하는 시효취득. 그래서 이와 같이 시효취득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 시효취득한 부동산을 팔았다. 양도일이고 그럼 취득 시기는 언제가 되냐 하면 점유 개시일이 취득 시기가 된다. 법적인 취득은 이날이죠. 근데 그동안도 자기 것처럼 사용을 했으니까 실질적인 취득은 점유 개시일로 봅니다. 그래서 6번이나 7번은 그림을 그려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8번에 보면 무효됐죠. 무효. 매매원인 무효가 되면 안 판 것 되니까 당초 취득일로 돌아간다. 그리고 9번에 양도한 자산의 취득 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취득 시기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그럽니다. 먼저 취득한 것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10번에 보면 취득 시기 의제에 나와 있죠. 의제 취득 시기는 교재 볼 필요 없고 일본의 부동산 등 의제 취득 시기금은 암기를 하셔야 돼. 그래서 의제 취득 시기는 제목이 의제는 간주한다. 취득 시기를 간주하겠다. 언제로 하냐면 85년 1월 1일 날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그 전에 취득한 것은 오래된 부동산은 전부 취득 시기가 85년 1월 1일이다. 알았죠? 교재 잊고 있으면 안 돼. 의제 취득 시기. 그래서 의제 취득 시기를 이날로 간주하겠다. 그날이 언제냐면 85년 1월 1일. 그래서 이걸 암기를 해야 되니까 암기가 잘 안 된 사람은 집에 가가지고 85년도에 집에 어떤 사건이 있는가 잘 봐갖고 그놈을 잘 기억하면 돼. 알았죠? 우연히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태어난 것이 85년도면 그놈을 잘 기억하면 되고 85년 1월 1일이 중요하다. 알았죠? 그러니까 오래된 부동산은 70년도에 샀어도 85년 1월 1일 이건 암기를 해두셔야 돼. 법으로 딱 정해진 날짜니까 이해만 해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의제 취득 시기가 올해 시험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고 딱 암기를 해둔다 이 말. 알았습니까? 85년 1월 1일. 그리고 주식은 외울 필요 없어. 그 대신에 부동산만 알면 되니까. 그리고 11번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는 분양권이에요. 분양권 아파트 당첨권의 취득 시기는 언제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당첨됐다. 그 분양권을 갖고 있는데 분양권의 취득일은 언제가 되냐 그러면 당첨된 날입니다. 당첨일. 거기다 줄 긋고 하지 말고 당첨일. 잘 생각을 하셔야 돼. 내가 아파트가 당첨되면 분양권을 갖게 되는데 그 분양권 취득 시기는 언제가 되냐 당첨일이다. 그걸 팔았다 그러면 돈 받고 팔았으니까 이제 양도일은 대금 청산일이 되고 알았죠? 그래서 당첨된 날이 취득일이고 그와 같이 해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들 여기까지 해서 양도 취득 시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목 보고 빨리빨리 양도일 취득일을 결정하는 것을 보고 반복해서 여러 번 봐야 된다. 알았죠? 그걸 연구 들어가면 안 돼. 그 다음에 314페이지 가게 되니까 5절 비과세 양도소득 그랬죠? 비과세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죠. 근데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비과세 요건들을 지금부터 빨리빨리 이야기를 하셔야 돼. 여기 보게 되면 먼저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1번에 파산선고, 두 번째가 농지 교환이나 분합, 그리고 세 번째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그러면 먼저 종류부터 파산선고로 인한 취득, 파산선고로 인한 처분, 그리고
농지 교환 분합, 그리고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죠. 이 중에서 1번의 파산 선고는 내용이 없죠. 어떤 사람이 파산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부동산이 처분되는데 그 처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해가죠? 그래서 이와 같이 1번이 파산 선고로 인한 처분이고, 두 번째 농지 교환 분합 나와 있죠. 그래서 교재 볼 필요 없어요. 교환 분합. 그래서 농지 교환 알죠? 모르는 사람 없죠? 교환. 그래서 서로 농지를 바꾸었다 이 말이야. 그리고 분합은 나눌 뿐이죠. 나누고 합하고 여기에서 양도 차익이 생기게 되면 이걸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래서 그러게만 간단히 알고 농지를 서로 교환했다 그러면 비과세인데, 비과세 요건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첫째로 금액 조건이에요. 금액 조건. 쌍방차 금액 조건은 쌍방차액이 교환했으니까 양쪽 금액 차액이 있죠. 요 쌍방차액이 가액의 큰 편의 4분의 1,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 4분의 1 이하가 돼야 된다. 이하. 그러니까 부등호가 이 꼬르가 들어가면 이하 이상이죠. 그러니까 이쪽이 이하, 큰 쪽이 이상이죠. 항상 이쪽 기준으로 하게 되니까 쌍방 차액은 가액의 큰 편의 4분의 1 이하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하다면 같거나 적어야 된다 이런 뜻이야. 알았죠?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니까 모른 채 하지 말고 부지런히 아는 채를 하셔야 돼. 알았습니까? 겁먹고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농지 그러면 교환, 그러니까 두 사람이 바꿨다. A하고 B하고 교환을 했다. 교환을 하면 가격 결정해야 되죠. 자, A의 농지가 1억이고 B의 농지가 8천이다. 그러면 이와 같이 서로 교환하자. 협의가 됐으면 B는 자기 농지가 8천뿐이 안 되니까 8천짜리 주고 현금 2천 줘야 돼. 알았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각 없이 교환한다 그러니까 1억짜리 8천을 교환하고 2천만 원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 알았습니까? 교환 조건은 쌍방이 금액이 맞아야 교환이 돼. 1억짜리 8천 교환하자. 그리고 나머지 모른 채 하자. 그럼 A가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조건을 맞춰서 얘가 2천 부족하니까 2천은 현금으로 주고, 그래서 농지 8천과 현금 2천을 B는 주고, A는 1억 주면 끝나죠. 소유권 이전해주고 현금 받고 주고 하면 교환이 끝난다. 이럴 때 농지를 교환했다 그러면 비과세가 되게 되는데, 조건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교환인데 쌍방 차액을 봐야 돼. 쌍방 차액이 얼마입니까? 2천이죠. 그냥 1억이고 8천이니까 쌍방 차액 2천이고, 가액의 큰 편 어디가 큽니까? 여가 크지요. 이걸 잘 모르는데 큰 편이다니까. 큰 쪽, 적은 쪽, 큰 쪽. 큰 쪽에 4분의 1, 1억에 4분의 1. 1억에 4분의 1이면 2,500. 그러니까 얘가 2,500이니까 차익은 2,000이니까 여기가 적고 여기가 크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니까 비과세 요건이 된다. 같아도 돼. 같아도 되려면 만약에 큰 쪽이 1억이면 차익은 적은 쪽은 얼마까지 되어도 됩니까? 2,500까지 똑같아도 되죠. 그러니까 7,500까지 돼도 비과세 조건이 된다. 알았죠? 내용을 충분한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교환 분합의 비과세 요건은 금액 조건을 잘 보셔야 돼. 그래서 금액 조건을 이해를 하려면 양쪽 차익이 커야 된다, 적어야 된다. 적어야 된다 이 말. 차익이 너무 크면 비과세가 안 된다 이런 뜻이야. 그 기준이 얼마냐면 양쪽이 큰 쪽에 얼마? 4분의 1 이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하란 말은 같아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4분의 1이어도 돼.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4분의 1이거나 그보다 적어야 된다 이런 뜻이 이하. 그러죠. 그래서 농지 교환 분합. 그리고 교재 보면 314페이지 보게 되면 2번에 농지 교환 분합 나와 있죠. 그래서 1번에 농지 범위 나와 있는데, 농지 범위에서 농지는 첫 번째 줄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거기다 밑줄 긋고, 우리 세법은 공부상의 지목은 관계없습니다. 공부상이 임야라고 하더라도 실지에다 밑줄 긋고, 임야라고 하더라도 실지로 농지로 사용이 되면 우리 세법에서는 농지로 인정을 해준다 이 말이.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임야도 영농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이와 같이 쓰면 우리 세법은 농지로 가죠. 농지로.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은 비과세 요건 나와 있죠. 이제 거기가 그 박스에 보면은 뭐 과세 요건, 뭐 고액 토지가액, 저액 토지가액 그렇게 써져 있는데 큰 쪽에서 적은 쪽 빼니까 뭐입니까? 차익이죠. 그리고 고액 토지 큰 쪽에 4분의 1 그래서 이하가 돼야 된다. 그러죠. 그리고 아래 비과세 요건이 1번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2번도 국가지방자치 소유하고 있는 거죠. 3번에는 법에 의한 경우예요. 법에 의한 경우. 1, 2, 3번은 이해만 하시면 돼. 여러분들이 항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되면 강제성을 띠고 있다. 국가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지역에다 국가가 무슨 사업을 한다. 그러면 토지 내놔야 돼. 강제 수용이죠. 그러니까 항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되면 강제성을 띠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3번의 법에 의한 경우도 강제성을 띠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다른 요건은 필요가 없어. 1번, 2번, 3번은. 그리고 4번에 보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거기다 밑줄을 긋고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했단 말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내가 필요에 의해서 했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개인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했으면 조건이 붙어. 앞으로 몇 년 이상 경작을 해야 된다. 3년 이상 경작을 해야 한다. 이해를 하셔야 돼. 알았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뭐 경작상 4번은 3년 이상 경작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 1번, 2번, 3번은 그런 조건이 없고 4번만 3년 이상 경작을 해야 된다. 3년 잘 봐두시고 그래서 교환 분합의 비과세는 전부 끝난 겁니다. 이런 정도가 시험에 출제된 내용들이니까 간단히 해서 그걸 기억을 하시고 316페이지 가게 되니까 3번에 보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서 비과세 마지막이죠. 여기 보게 되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첫째로 원칙적으로 1세대가 1주택이고 고가주택은 여기서 제외가 되고 1세대 1주택과 부수 토지를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 다만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된다 그러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잘못됐으면 바로 고쳐서 바로 잡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그러면 옛날에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실질적으로 거주 살았어야 돼. 옛날에는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가지고만 있으면 돼. 임대해도 된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로 주택의 비과세는 거기서 뭐 그 주소 옮기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그냥 임대해도 자기가 안 살아도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2년 이상만 보유하고 있으면. 알았죠? 그래서 1번이 원칙이고 두 번째로 특례는 1세대 2주택이어도 비과세가 된 경우가 있다 이 말이야. 1번하고 요건 나머지는 다 똑같아. 그리고 세 번째는 1번의 원칙에서 1세대 1주택이고 2년 이상 보유를 안 해도 비과세를 해준 경우도 있다. 알았죠? 그러니까 2번, 3번은 특례나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1번이 원칙적이고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를 하면 1세대 1주택이고 2년 이상 보유 모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를 해준 것이 1번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1번의 요건에서 두 개여도 된다. 3번은 1번의 요건에서 2년 이상 보유 안 해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비과세 되는 경우도 있다. 2번, 3번의 시험 문제에서는 내용들이 복잡하죠. 1번의 원칙은 공부할 내용들이 거의 없고 그래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는 뭐 시험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제목 보고 비과세 요건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1번에 보면 2번에 1세대 요건부터 1세대에서 가로 1번에 1세대 범위 나와 있죠. 항상 우리 소득세에서 1세대는 가족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내용 필요 없어. 가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2번에 보면 1번에 원칙 가족이 있어야 된다. 이걸 갖고 시험 문제는 2번이 되는 거예요. 가로 2번.
그런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가족이 없어도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럼 원칙적으로 가족이 있어야 1세대로 인정해 준대. 배우자가 없이 혼자 살고 있어도 1세대로 봐주는 경우가 세 가지 있다겠죠. 오늘 또 암기를 해야 돼. 첫 번째,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을 했거나, 두 번째, 30세 이상이 됐거나, 세 번째, 소득이 있거나, 셋 중에 하나면 혼자 살고 있어도 1세대가 된다. 그렇죠. 반대로 세 가지 중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데 혼자 살고 있다 그러면 1세대로 인정 안 된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런 사람은 혼자 살고 있고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고 2년 이상 보유해도 비과세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금 내야 돼. 뭔 말인지 알았죠? 그런 것들이 반대로 오면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니까. 그리고 3번에 1주택 개수거를 하나 둘도 못 신 사람 없죠? 주택이 몇 개 해야 된다? 하나 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뒤로 넘겨서 그 동그라미 2번에 주택의 판정에서 주택의 판정은 사실상 용도에 따른다 그랬죠.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용도다 이 말이야.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에 따라 판단을 한다. 그리고 2번에 보면 1주택의 판단 나와 있죠. 1주택의 판단에서 기억해 보면 1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1세대입니다. 가족 전체로 한 개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니은에 보면 양도일 시점으로 한데 양도일. 그러니까 어제까지 두 개다가 어제 두 개 갖고 있다가 어제 하나 팔고 오늘 하나 팔면 오늘은 1세대 1주택이어서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기간 상관없어. 그러니까 두 개 갖고 있다 하나 팔고 바로 하나 팔아도 하나인 상태는 양도 시점에서 비과세가 된 것이다. 그리고 디귿에 보면 국내주택입니다. 국외주택은 비과세 요건이 안 돼. 그리고 국내주택에 해당된 것이고 리을에 보게 되면은 사실상 현황이다 그랬죠. 또 다시 반복해서 나와 있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공동소유주택 그랬죠. 하나의 주택을 두 사람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는 각각 1주택입니다. 알았습니까? 개수 계산을 각각 1주택으로 계산하겠다. 3번에 보면 다가구 주택은 국세에서는 전체를 한 개로 봅니다. 다가구는 전체를 한 개로 봐준다 이 말이에요. 그만 보고 4번에 보면 조합원 입주권이 있죠.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알았죠? 그래서 내가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고 저기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을 또 하나 가지고 있고 1세대 2주택이야. 알았습니까? 조합원 입주권도 지금은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4번 잘 보시고 3번에 보면 주택에 딸린 토지, 주택과 부수 토지까지 비과세 되는데 토지는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도시지역 내에서는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서는 10배까지를 부수 토지로 본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5배, 10배. 그리고 뒤로 넘겨서 자 4번 참고적으로 보고 5번에 보면 겸용주택 나와 있죠. 겸용주택은 321페이지 박스를 바로 보고 박스 첫 번째 주택면적이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그렇지 않으면 아래는 주택만 주택으로 본다. 아래까지 읽어보고 그럴 필요 없어. 알았습니까? 머리를 자꾸 복잡하게 만들면 안 된다. 여기 보면 이와 같이 해서 이런 주택이 있게 되는데 자 1층 점포 2층이 주택이다. 그러면 건물 하나에 일부 주택, 일부 점포지요. 이런 것들이 겸용주택이야. 이와 같은 경우 전체 건물 면적에서 주택 면적이 크면 다 주택으로 봐주고 크지 않으면 그러면 큰 경우를 빼면 가토도 아닌 경우 들어가죠. 그래서 같거나 적으면 주택만 주택으로 본다. 알았죠?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어떻게 내가 이런 건물 하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른 주택 없어. 그러면 주택 이 건물 하나만 가지고 있고 1세대 1주택인데 1층 점포 2층 주택이다. 그럼 이걸 가지고 있다가 팔았다. 그러면 그림상으로 보면 1, 2층이 면적이 똑같겠죠. 지금 보면 그럼 같으면 거기 박스 1번이 아니라 2번에 들어가죠. 큰 경우만 1번이니까 그러면 주택만 주택으로 보니까
2층만 주택이면 1층은 주택이 아니다 이런 뜻이야. 그럼 이걸 팔았을 때는 2층만 비과세고 1층은 세금 내야 돼. 그러니까 절반 절반 아래는 세금 내고 위에는 비과세 받고. 토지는 항상 건물 면적에 비례해서 나눠야 돼. 면적이 똑같다 그러면 똑같이 나눠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놈과 요놈은 비과세고 요놈과 절반은 과세되고 이렇게 된다. 알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일부 점포 상가주택이라고 하죠. 일부 점포 일부 주택이 있을 때는 가능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보면 주택면적이 더 크면 그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봐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상으로는 지금 현재 이와 같이 나와 있는데 1층 평면을 보면 이런 건물도 주택면적이 더 크게 되어 있어. 근데 정확히 그림 그리면 2층이 계단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좀 줄어들어 있죠. 그래도 주택이 더 커. 왜 그러냐면 1층 점포를 들어가서 보면 점포 들어가면 바깥쪽으로 점포고 안쪽으로 부엌방 쪽만 하나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서 뭐 잠자고 하면서 점포 바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1층 점포가 바깥에 점포고 안에 방 부엌이 있는 것은 방 부엌은 주택이에요. 주택. 그러니까 요놈하고 안쪽에 그놈하고 더 합한 것이 보면 점포 면적보다 뭐가 큽니까? 그래서 전부 주택이 크게 돼 있어. 건축할 때. 뭔 말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전부 다 비과세 조건이 된다. 그런데 이 점포를 쓸 때 일부 개조해 가지고 안에 방 부엌이 있는 거 철거 입은 사람 있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뭐가 더 큽니까? 점포가 커서 팔게 되면 2층만 비과세고 1층 세금 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철거한 사람은 원상복구 해갖고 팔아야 전체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그런 내용 때문에 이것이 겸용주택의 판단이 나오게 되니까 시험 문제에서 지문으로 자주 나오니까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주택이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그랬죠. 여기까지가 1번의 원칙적인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4번 321페이지 네 번째 보게 되면 1세대 1주택이 특례에 나와 있죠. 지금부터는 2개여도 비과세가 된 경우가 있다 그러죠. 첫 번째 1번 제목만 봅니다. 내용 보지 말고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제목만 보고 내용은 보시지 말고.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은 1세대 2주택이 되는 과정이 원래 주택이 하나, 지금 현재 1세대 1주택이죠. 그런데 또 하나를, 새로운 주택을 또 하나를 1주택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이제 1세대 2주택이 됐죠. 이것이 1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말로 하니까 그런데 전부 다 이런 과정을 거쳐. 주택이 2개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하나 사가 갖고 있다가 또 하나 사니까 2주택이죠. 그런 과정을 말로 문장으로 표현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그걸 말로 표현한 것을 자꾸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해를 해라.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개인데도 하나를 팔았을 때는 하나로 봐서 비과세를 해주겠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요건이 어떻게 되냐? 비과세 요건이 요거에 원래 오래된 주택이 있죠. 새로 산 거죠. 근데 종전주택 취득하고 1년 이상 경과 후에 새로운 걸 사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간이 1년이 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1년이 못 되면 1번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안 돼. 2주택이어서 세금 내야 된다. 알았죠? 첫째 조건. 그리고 새로운 주택을 사고 3년 내 종전주택을 팔았을 때 2개지만 하나로 봐서 비과세를 해준다. 알았죠? 또 이렇게 하니까 새로 산 걸 팔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 세금 내야 된다. 순서대로 이걸 맞춰서 해야 돼. 반드시 1년 이상 지나고 해야 된다. 그러죠. 그것이 1번이고 뒤로 넘겨서 2번에 보면은 직계 존속, 동거, 봉양 제목만 보고 내용 볼 필요 없어. 직계 존속, 동거, 봉양을 목적으로 직계 존속 알지요? 그리고 동거, 봉양을 목적으로 모시기 위해서 동거 같이 살게 됐다 이 말이야.
알았죠? 그래 직계존속 대표적으로 부모님과 나오고 세대를 합쳤다. 그래서 같이 살게 됐다 이 말이야. 모시기 위해서 세대를 합쳤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경우 그러면 비과세 요건이 어떻게 되냐? 자기주택이 1주택이고 자기주택이 1주택이고 직계존속주택도 1주택이고 이런 사람만 여기 해당돼. 첫째 조건이 자기가 2개거나 부모님이 2개면 해당 안 돼. 알았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고 부모님이 하나인데 세대를 합쳤다. 그런 경우는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내로 먼저 양도한 것은 2개지만 하나로 봐서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당연히 2년 이상 보유는 해야 되고, 알았습니까? 2년 이상 보유는 해야 된 것이고, 자기 거 팔아도 되고 부모님 거 팔아도 되고 5년 지나면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5년 지나면. 그래서 그것이 2번. 그 다음에 3번에 보게 되면 혼인으로 인한 2주택이다 그랬죠. 혼인으로 2주택. 혼인도 이거도 똑같아. 혼인은 남녀가 혼인을 하는데 남자 주택이 하나, 여자 주택이 하나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한쪽이 2개면 여기도 해당이 안 돼.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역시 세대를 혼인한 날부터 5년 내로 먼저 양도한 것은 2개지만 하나로 봐서 비과세를 해주겠다. 알았죠? 그것이 3번입니다. 4번에 상속으로 인한 2주택이다 그랬죠? 거기엔 상속으로 2주택은 여기 보면 상속으로 2개가 되려고 하면 원래 1주택이 있어야 되고 상속으로 1주택을 받으니까 1세대 2주택이 된다. 여기 1번하고 같이 보시면 돼. 그런데 여기는 그냥 취득했고 여기는 상속으로 취득을 했죠. 이런 경우 여기는 이제 상속이니까 돌아가시고 상속받았죠. 그래서 1번하고 차이가 뭐냐? 1년 이상 그런 기간이 없어. 왜 그러냐면 사망이죠. 사망을 마음대로 합니까? 못 합니까? 합니까? 한다고 한 사람은 좀 위험한 사람 항상 주의 있게 봐야 돼. 여기서 뛰어내릴 수도 있다. 그래서 마음대로 못 오니까 사망은 기간 제한이 없어. 알았죠? 뭐 1년 지나고 돌아가셔야 된다 이렇게 법이 되면 안 돼. 그래서 기간 제한이 없고 그러고 3년 내로 팔아야 된다 이것도 없어. 그러니까 1번하고 똑같은데 다만 종전주택을 먼저 팔면 2개지만 하나로 봐서 비과세를 해주겠다. 언제 팔아도 상관이 없어. 그 대신에 이런 상태로 그대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1번하고 비교해서 상속은 사망이니까. 그리고 뒤로 넘겨서 5번에 보면은 농어촌주택 나와 있죠. 농어촌주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농어촌주택이 농촌에 농어촌주택이 1개여야 돼. 그리고 도시에 일반주택이 1개인 사람은 둘 중에서 어떤 걸 먼저 팔아야 되냐? 일반주택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입니다. 농어촌주택을 먼저 팔면 안 돼. 그래서 일반주택을 먼저 팔아야 된다. 여기서 농촌의 농어촌주택의 범위는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로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이거나 또는 이농주택이거나 이농 또는 반대 기농주택이거나. 그래서 농어촌주택의 범위를 좀 잘 봐두셔야 돼. 거기 그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농어촌주택의 종류 나와 있죠. 기억해 보게 되니까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일 때는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농어촌주택이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걸 상속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야. 니은에 보면 이농주택이죠. 이농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디귿은 기농이죠. 기농에다는 그 옆에다가 3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 3년 이상 거주. 기농만 3년 이상 거주요. 알았죠? 그런 정도로 해서 보고 그 농어촌주택의 범위를 꼭 잘 봐두셔야 돼. 그래서 상속이나 이농은 5년이고 기농은 기농에서 미래에 앞으로 3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문화재 주택인 경우, 그래 거기도 마찬가지로 간단히 문화재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고, 내가 문화재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도시에 일반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고, 이런 경우도 일반 주택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가 된다 이 말이에요. 농어촌 주택이나 문화재 주택 먼저 팔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과세 요건 뒤로 넘겨서 7번에 보면은 부득이한 사유로 거기다 부득이한 사유에 밑줄을 긋고 수도권 밖에다 밑줄을 긋고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 그래서 항상 비과세에서 나오는 부득이한 사유는 네 가지. 취약, 학교 때문에, 직장, 근무 때문에, 그리고 질병, 치료, 요양을 목적으로, 그리고 전학 있죠. 이건 뭐 때문에? 학교 폭력으로 인한 전학을 가야 된다 그러죠. 요사이 새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득이한 사유는 이런 네 가지 사유가 있으니까 네 가지를 보고, 이런 사유로 어디에 주택을 사야 된다? 지방의 주택을 사야 돼. 수도권 밖에 있는 주택을 사야 된다. 그래서 여기 1번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 1번하고 같은 건데, 원래 1주택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주택을 샀는데, 새로운 주택이 어떤 목적으로 사야 되냐 그러면 이와 같이 이런 사유,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 사유로 수도권 밖의 주택을 샀다. 이런 경우. 그러면 여기도 1번하고 차별이 뭐냐면, 1번은 아무 사유가 없이 그냥 사도 돼. 내가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사도 되고, 뭐 전국에 어디를 사도 상관이 없고. 그러나 여기는 제한되죠. 지방의 주택을 사야 되고,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돼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도 1년 이상 지나고 사야 된다. 그런 요건이 없어. 그리고 3년 내로 팔아야 된다. 이것도 해당이 안 되고. 알았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다만 새로운 주택을 사고 3년 내로 팔아야 그런 것이 없지만,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사유가 해소되면 3년 내로 팔아야 된다. 뭐 말인지 알았죠? 사유가 해소됐단 말이 뭔 말입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됐다. 그러면 취약의 사유로 샀는데, 학교 때문에 샀는데, 그러면 사유가 해소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교 그만 다니면 3년 내로 팔아야 된다. 학교 다니고 있으면 아무 때나 팔아도 돼. 그리고 근무상 직장 때문에 샀다. 그러면 직장 그만 다니면 몇 년 내로 팔아야 된다. 3년 내로 팔아야 된다. 질병, 치료, 요양을 목적으로 퇴원하면 3년 내로 팔아야 된다. 여기도 학교니까 그만 다니면 3년 내로 팔아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7번까지 이런 것들이 7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시험 문제 나오면 지문이 엄청 길어. 여러분들이 어디만 봐야 되냐? 비과세 요건만 보면 된다. 알았죠? 그것도 중요한 데가 틀리니까 그런 정도만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열심히 연습을 하시고, 5번에 보면은 보유기간 나와 있죠? 보유기간은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된다. 거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보유기간 2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 너무 쉽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갖다 보면 잘 몰라. 알았습니까? 그래서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유기간, 거주기간 계산 나와 있죠. 1번에 일반적인 경우, 2번에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았을 때 보유기간은 상속 개시일부터 거기에다 밑줄을 긋고, 원칙 상속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합니다. 상속 개시일이 언제입니까? 사망일이죠. 그래서 항상 상속은 보유기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상속은 돌아가신 사람이 피상속인이죠.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이고, 돌아가신 날이 사망일, 상속 개시일이고, 사망에서 상속받고 팔았다, 양도일이다. 그러면 이와 같이 상속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해야 되냐? 그러면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해야 되냐? 자꾸 이것이 대두가 돼.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방금 봤는데 몰라 그래. 상속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라니까. 알았죠? 이걸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 그래서 특별한 경우는 2번으로 한 경우도 있다. 오늘 나올 거야. 알았습니까? 그래서 상속 개시 원칙적으로 아까 우리 취득 시기에서 상속받으면 취득일이 언제입니까? 상속 개시일이다겠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일부터 돌아가시고 상속받으면 취득일이 언제냐면 상속 개시일이야. 사망하면 자동 취득입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일이 취득일인데 예외적으로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 경우도 있다. 알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이죠. 거기서도 니은에 보면은 예외가 적용이 돼. 상속받은 주택으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동일 세대인 경우. 뭔 말입니까? 돌아가실 당시 같이 살고 있었다. 그러면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도 상속인의 보유기간으로 합산해 준다 이 말이야. 2번으로 적용이 된 거야. 니은은. 그런데 거기도 보면 피상속인이 동일 세대로서 거기다가 동일 세대로서의 보유한 기간 통산. 그 말은 같이 살고 있던 기간만 합산해 준다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여기 보면 피상속인이 이날 취득해 갖고 이날 돌아가시고 했는데 상속인이 여기서부터 같이 살았어. 시작을. 그러다가 같이 살고 있다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 기간만 합산해 준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안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일 세대로서의 보유기간만 통산한다 그 말은 통 하나로 계산하겠다. 합산해 준다. 그래서 이해 갑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다음에 3번에 재건축 잘 보시고 재개발 재건축 1번에 보면 그런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기억 정전주택의 보유기간 공사기간 재개발 재건축 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그래서 공사기간에다 밑줄을 긋고 재개발 재건축은 공사기간까지 다 합산해 준다. 여기 보게 되면 이런 거요. 재개발 재건축에서 조합원이 되려면 원래 주택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갖고 재개발 재건축을 시작을 했다. 공사가 끝나고 새로운 아파트를 받았다. 조합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사기간이죠. 공사기간, 사업시행기간. 그래서 재개발 시작해서 철거하고 새 아파트가 완성이 돼서 새 아파트를 받았다. 그래갖고 이걸 팔았다. 양도했다 이 말이 양도일이고. 그러면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기존주택 취득일부터 공사기간까지 다 보유기간에 합산해 주겠다. 새 아파트는 연홈 대신에 받은 거니까 공사기간도 다 보유기간에 들어가.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으로 새로운 아파트를 받아가고 팔면 오늘 받아가고 내일 팔아도 비과세가 된 거예요. 이미 공사기간만 해도 2년이 다 넘어보니까. 알았죠? 여기 가까운데 화정주공 이쪽이 옛날 재건축에서 원래 조합원들은 지금 아파트 받아가고 지금 팔면 당연히 비과세가 돼. 2년 상관없어요. 이미 다 2년이 넘어요. 합산해 주니까. 이해가죠? 그래서 지금 바로 팔아도 비과세. 다만 어떤 조건이 돼야 되냐? 연홈 외에 다른 주택은 없애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1세대 1주택일 때 그렇게 한다 이런 뜻. 이해가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재개발 재건축은 공사기간까지도 다 보유기간에 포함해 준다. 니은은 거주하거나 보유 중에 소실, 독해, 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죠. 이건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라 자기가 주택을 갖고 있는데 너무 오래되어서 철거하고 다시 건축을 했다. 그것도 정전주택의 보유기간, 새로운 신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 합산해줘. 이것도 마찬가지. 다만 니은은 뭐냐면 공사기간은 합산 안 됩니다. 기억은 공사기간도 포함되고 니은은 공사기간은 제외되고. 이해가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요. 오래된 주택을 내가 철거하고 다시 건축을 했다. 공사기간 빼고 새 신축된 주택을 팔면 역시 연홈을 합산해 주니까 2년 계산할 때 합산해서 계산하겠다. 알았죠?
이런 것들이 실무에서 필요하니까 시험 문제 지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재개발이 아닌 일반 자기가 철거하고 있을 때 그런 신축 주택의 보유기간, 이런 것들을 기간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3번 가로 3번 보유기간의 특례 나와 있죠. 지금부터는 2년 이상 보유 안 해도 돼. 다만 1세대 1주택이어야 된다. 1번에 보면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죠. 자, 임대주택법 거기다 밑줄을 긋고,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 임대주택이다 거기다 밑줄. 그러니까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임대주택을 취득해서 양도한 경우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몇 년 이상이 되면, 5년 이상이면 2년 이상 보유를 안 해도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랬죠. 그만 보시고 그걸 딱 읽으면 뭔 말인가를 그림으로 연습을 하시면 돼. 그리고 항상 비과세는 밖에 실무를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먼저 임대주택이죠.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건설된 임대주택이다. 그러면 대부분이 뭐냐면 임대아파트예요. 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 있죠. 처음부터 임대아파트인 그래서 임대아파트는 무주택자를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임대아파트에 A라는 사람이 입주를 해서 계속 살고 있으니까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한다 이 말, 분양한다. 그러죠. 임대아파트는 보통 5년 지나야 분양을 해. 5년 안에는 분양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 세금 때문에. 뭔 말인지 알았죠? 분양회사가 세금이 엄청 많다. 그러니까 의무 임대기간을 임대하고 나서 분양을 해야 돼. 대부분 5년이 넘어야 된다 이 말. 그러니까 A가 살고 있다. A가 분양받았다. 이제 분양받았으니까 지금 임대고, 이제 분양은 내 거죠. 그래서 취득해서 팔았다. 양도했다. 여기가 2년 이상 보유하면 당연히 1번이 원칙이고, 2년이 안 돼도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얼마가 되면, 임대로 상가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 되게 되면 2년 이상 보유 안 해도 비과세가 된다. 그러니까 임대아파트는 분양받아갖고 바로 팔아도 비과세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몇 년이 넘습니까? 5년이 이미 다 넘었으니까. 근데 이제 사고로 중간에 들어온 사람은 5년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이건 잘 보셔야 돼. 알았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사고 생길 수 있어. 임대아파트 분양전환하니까 분양받은 사람한테 팔면 비과세다 계속 해갖고 확인도 안 해보고. 근데 그 사람은 처음부터 입주한 사람이 아니라 중간에 입주한 사람이다. 5년 안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주민록을 해갖고 확인을 해보셔야 돼.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만 확인을 하면 5년 이상, 그러니까 임대아파트는 분양받아갖고 바로 팔아도 비과세 된다. 그렇죠? 1번. 그 다음 2번은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다 그랬죠? 거기는 뭐냐면 부득이한 사유예요. 부득이한 사유. 첫 번째 줄에 부득이한 사유 거기다 몇 줄을 긋고, 그리고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 거기다 몇 줄을 긋고. 그래서 항상 부득이한 사유는 4가지 있다고 했죠. 부득이한 사유. 그래서 치약, 근무상, 질병, 그리고 학교폭력으로 전학, 이런 사유 4 중에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시군으로, 현재 살고 있는데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1년 이상 거기는 거주해야 돼. 거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했다. 2년은 못 됐다. 그럼 비과세 안 되죠. 근데 만약에 이런 4가지 중 하나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팔라고 그런다. 그러면 2년이 안 돼서도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요 하나가 돼야 되고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가야 돼. 만약 광주에 아파트를 살고 있다. 근데 1년이 간 넘었다. 2년 안 됐죠. 근데 만약 목포로 이사가를 가야 된다. 왜 가야 되냐? 직장 때문에 가야 된다. 그러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 보유만 하면 안 됩니다. 살고 있었고 그러면 2년이 안 돼도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몇 개월 봐준 거예요. 몇 개월. 알았습니까? 2년 되면 원칙에 해당되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3번으로 가서 3번에 보게 되니까 기억에 보면은 수용 제목만 보고
1세대 1주택인데 수용됐다. 이런 경우는 2년 이상 보유를 안 해도 비과세를 해주겠다. 강제 수용이니까. 그리고 니은 해외 출국이죠. 출국에서 동그라미 A를 보면 해외 이주를 한 경우, B를 보면 치약,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을 한 경우. 그러니까 출국은 두 가지가 있어. A는 뭐입니까? 해외 이주니까 이민을 간 것이고, B는 이민은 아니고 유학을 간 것이고, 그리고 근무상 직장 때문에 외국에 나간 것이고, 다만 B는 1년 이상 조건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야. 유학도 몇 년 이상 조건으로 가야 돼? 1년 이상으로 가야 돼. 6개월 유학 안 됩니다. 그리고 직장도 1년 이상 근무 조건으로 해서 가야 된다. 그런 경우는 출국을 하면 이제 해외로 출국을 하게 되니까 출국일 현재 1주택이어야 돼. 그리고 출국하고 2년 내로 팔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많이 볼 필요 없어. 그냥 A, B, A는 해외 이주, B는 유학, 그리고 근무상으로. 다만 유학이나 근무는 몇 년 이상으로 가야 된다. 1년 이상으로 가야 돼. 이것만 알면 돼. 그리고 2년 이상 보유 안 해도 비과세 되려면 출국일 현재 주택이 몇 개고 하나고, 출국하고 몇 년으로 팔아야 된다. 2년 내로 팔면 이런 경우는 2년 이상 보유 안 해도 비과세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년에도 시험 문제 그대로 나왔던 문제. 그러니까 비과세 요건 이것만 나와. 작년에 시험 문제 나온 것은 2년 지나고 팔았다. 비과세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2년 지나고 팔면 안 되죠. 2년 내로 팔아야 되니까 출국하고 몇 년으로 팔아야 된다. 2년 내로 팔아야 된다. 그래서 그와 같이 보시고 여기까지 하게 되니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세 가지가 전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반복해서 비과세 요건을 자주 챙겨서 봅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갖고 교재다 읽어보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알았습니까? 읽어볼 시간 있으면 비과세 제목 보고 비과세 요건들을 반복해서 보고, 나머지는 전부 시험 문제 나오면 틀리지 않아. 뭔 말인지 알았죠? 지금 하고 있는 중요한 그 부분만 틀리니까 딱 제목 나오면 이거구나 그러고 그 부분만 이렇게 확인해 들어가면 된다. 알았죠? 지문을 전체 나온 걸 다 읽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다행히 세법은 올해부터 시험이 공시세법을 따로 보죠. 근데 알죠? 공시세법을 따로 50분 주면서 보니까, 쉬었다가 50분을 보니까 좀 여러분들한테는 유리한 면이 있어. 근데 유리한 것만은 아니죠. 나눠지니까 또 시험 문제가 좀 더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게 하는데, 2차는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쉬었다 하니까 좌우지간 불리한 것보다 유리한 것이 훨씬 많을 거다. 그런데 지금 1차 두 과목이나 또 2차도 공포보고 공인중개사법 두 과목 한꺼번에 보죠. 세법을 따로 본데, 여러분들이 다 읽으면은 시간 전에 눈이 아파서도 못 봐. 알았습니까? 그리고 다 읽으면 그러게 안 되고, 그리고 몇 개 다 읽어보면은 절반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제정신들이 아니야. 왜 그러냐면 정신이 혼미한 상태가 됩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럴 때가 있죠. 막 공부한다고 읽었는데 지금 내가 뭐 두고 있는가 이렇게 하고, 세법인가 민법인가 이럴 때도 있고.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체력이 딸리고 이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 알았습니까? 근데 20대하고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고 포인트 된 것만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 그게 맞고 틀리고 이렇게 해야 실력 발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력 발휘만 하면 떨어진 사람 한 명도 없다. 근데 실력 발휘를 다 못해. 알았죠? 그렇게 알고 비과세 요건을 챙겨서 보고, 328페이지 6번에 아래 6번에 보면 비과세 감면 배제 나와 있죠? 거기 잘 봅니다. 1번에 미등기 양도하면 비과세 감면 없다. 내용 읽지 말으라겠죠? 미등기 양도하면 비과세 감면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고가주택을 팔게 되면 비과세 없다. 그렇죠? 비과세가 없어. 그리고 3번에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비과세 없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먼저 세 가지 종류를 보되 여기서 3번을 잘 봅니다. 고가주택은 뒤에서 다시 또 할 거고, 여기 보게 되면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 알았죠? 내용 읽지 말으라겠죠? 거기 읽고 있으면 아마 공부 처음 한 사람은 오늘 하루 종일 읽어도 뭔 말인지를 알 수가 없어. 허위계약서를 작성을 했다면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작성을 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낼 테니까 잘 보시고 1세대 1주택인데 2년 이상 보유했다 비과세죠. 그런데 실제 거래는 3억에 팔고 계약서에다는 상대방이 원해서 3억 5천이라고 써줬다. 업계약서 쓸 때도 있죠. 다운만 쓴 것 아니에요. 업계약서 쓸 때도 있어. 그래서 업계약서를 쓰는 것은 뭐냐면 산 사람이 뭐 대출을 많이 받거나 또는 팔 때를 대비해서 내가 3억 5천에 산 것으로 해놓으면 산 사람이 3억 주고 샀는데 3억 5천으로 써놓으면 나중에 팔 때 3억 5천에 팔면 세금 하나도 없죠. 3억 5천에 사가고 3억 5천에 팔면 차익이 없으니까. 이해 갑니까? 그래서 업계약서도 작성을 하는 거예요. 하면은 할 수만 있으면 하면 좋아. 왜냐면 3억 주고 샀는데 4억으로 해놓으면 4억까지 팔면 양도소득세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죠? 그러면 1억인데 취득세 좀 더 내고 이렇게 하면 그런 건 얼마 안 돼. 양도소 훨씬 많으니까. 그래서 업계약서도 많이 쓰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어차피 판 사람은 1세대 1주택이니까 비과세죠. 뭐 업계약서 모르고 넘어가면 뭐 업으로 쓰나 다운 쓰나 세금은 어차피 없으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법을 개정해서 이렇게 실제 3억에 거래하고 업계약서를 써줬거나 다운 뭐 2억 얼마로 써줬거나 하면 비과세에서 제외하고 과세하겠다 이렇게 법을 개정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썼으면 세금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을 세금을 내야 다 낸 건 아니야. 자, 실제는 3억인데 3억 5천 썼죠. 차액이 얼마? 5천 업을 썼죠. 다운이나 업 차액. 그리고 1세대 1주택 그 주택을 실제 3억 받고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지만 비과세가 아니라고 가정하고 양도소득세를 한번 계산해 봐야 돼. 3억이 팔았을 때. 알았죠? 근데 자료가 없으니까 세금 계산할 수는 없고 내가 대강 양도소득세가 만약에 7천이다. 7천인데 비과세지요 지금. 업계약서 안 썼으면. 그런데 이건 내가 가정한 겁니다. 이랬을 때는 요 차익과 양도소득세 중 둘 중에서 적은 금액이에요. 적은 금액. 7천, 5천이니까 적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5천만 원만큼 이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 이런 뜻이야. 이해가죠? 이걸 자꾸 연습을 해. 그러니까 다운계약서, 업계약서의 차액 그놈하고 허위계약서 차액하고 비과세가 아니라고 가정하고 계산한 양도소득세하고 둘 중에 비교해서 둘 중에서 큰 금액이다 적은 금액이다. 적은 금액이다 이 말이야. 왜 큰 금액이라고 하면 안 되냐면 지금 실제 양도 7천이었죠 지금. 그랬는데 적은 금액 5천 세금 내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양도소득세가 3천이었다고 가정해보면 이런 경우는 큰 금액에 불면 얼마가 큽니까? 5천이 크죠? 큰 금액이라고 하면 5천이 크면 5천 세금을 내야 된다. 실제 얼마뿐이 안 되는데 원래는 3천뿐이 안 되는데 허위계약서 작성했다라도 실제 양도소득세보다 더 많이 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야. 이해 갑니까? 그걸 이해를 하면 절대 큰 금액이라고 쓸 수가 없어. 둘 중에서 어떤 금액으로? 적은 금액으로 해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적은 금액이니까 3천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된다. 원래 양도소득세가 얼마였는데? 3천이었는데 3천을 세금 다 내야 된다 이런 뜻이야. 이해가죠? 여가 만약에 7천이라고 하면 5천 세금 내고 원래 세금이 얼마였는데 7천이었는데 5천만 내라 이런 뜻이고. 이해가죠? 그래서 큰 금액이라고 쓴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알았죠? 적은 금액을 세금 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부터 1세대 1주택인데 비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상대가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를 써주라고 그러면 절대 써주면 안 돼. 알았죠? 만약에 이제 써줘가지고 항상 세금은 불법을 해도 모르고 지나가면 불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등기 전매도 모르고 넘어가면 미등기 전매가 아니죠. 이해 갑니까? 그것이 밝혀져야 처벌받고 세금도 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운계약서를 업계약서를 써줬는데 모르고 넘어가면 세금 안 내고 끝나. 근데 이제 밝혀지면 어쩝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 이해 가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이걸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러게 알고, 그러면 법은 적은 금액만큼 세금을 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법대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마이너스 적은 금액을 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둘 중에서 어떤 금액을 뺀다. 적은 금액을 뺀다. 그러면 이 자료에서 보면 여기가 7천이라고 가정하면, 자, 1세대 1주택 3억 받고 팔았는데 3억 5천이라고 계약서에 써줬다. 업계약서 썼죠. 허위계약서. 이런 경우 이 사람은 비과세 받을 세액이 얼마였습니까? 여기서 자료 본 게 비과세 받을 세액이 얼마? 비과세 받을 세액은 7천이었죠. 원래 비과세가 양도소득세가 7천이라고 가정했으니까 비과세 받을 세액이 7천이었죠. 둘 중에서 적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5천을 뺀다. 그러면 7천에서 5천 빼니까 얼마? 2천. 2천이 뭐입니까? 국어가 또 안 돼버려. 어디가 내야 될 그런 말이 써져 있어요, 얘가. 여기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으라고. 배운 대로. 법을 공부할 때 마음대로 해보니까, 기분대로 해보니까 틀려본 거예요. 여기 보면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적은 금액을 빼니까 나머지가 비과세 받을 세액이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죠? 비과세 받을 세액이 얼마다? 2천이다. 요 연습을 하셔야 돼. 원래 이 사람은 비과세 받을 세액이 얼마였는데 7천이었는데 업계약서를 써준 죄로 5천을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비과세 받을 세액 7천에서 5천을 세금을 내야 되니까 비과세 받을 세액은 얼마뿐이 안 된다? 2천뿐이 안 된다고. 이해 갑니까? 그래서 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 만약에 허위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원래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차액과 비과세가 아니라고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둘 중에서 적은 금액을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뺀다. 이렇게 써져 있다. 법에가. 알았습니까? 이해가 안 가면 뺄 금액은 적은 금액이다, 큰 금액이다? 적은 금액을 뺀다. 적은 금액을 뺀 것이 세금을 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알면 된다. 알았죠? 그래도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 국어가 안 된 사람은 그러게만 알면 돼. 둘 중에서 큰 금액을 뺀다, 적은 금액을 뺀다. 적은 금액을 뺀다 그럽니다. 올해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알았습니까? 계산 문제 나옵니다. 계산 문제가 이대로 나와요. 실제 3억에 양도했고 계약서에는 3억 5천이라고 기재를 했고, 이 1세대 1주택 원래 양도소득세는 7천만 원이었다. 이런 경우 이 자료를 갖고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뺄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 비과세 받을 금액에서 뺄 금액은 얼마를 써야 됩니까? 5천이라고 쓰면 되고, 응용해서면 납부해야 될 세금이 얼마냐 그래도 5천이고 이렇게 돼. 알았죠? 그래서 계산 문제도 나오니까 잘 보시고, 그래서 시험에 나온 지가 지금 한 3, 4년 됐어. 계산 문제 나오고, 그리고 지문으로도 나오게 되니까 이건 내용도 어렵진 않는데 여러분들이 그 법률 용어가 좀 어렵게 느껴지니까 그렇게 보고, 7번의 고가주택은 양도소득세 계산이 끝나고 뒤에서 다시 나오니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331페이지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나오죠. 지금부터 양도소득세 계산 들어갑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